예,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수습을 넣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20대 국회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이 국민 분노를 자초한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워크숍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 책임론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준비체제에 돌입하면서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선거 이후에 국민들은 야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후유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혼란 상황입니다. 일단은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준표 대표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네. 홍준표 전 대표. 변호사 재개업을 신청했습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의 변호사협회에서 가타부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계 은퇴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변호사 재개업 신청,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그래서 겁니까? 기사에 나온 걸 보면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러 가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변호사 개업을 다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변호사 업무를 중지해놨다는 걸 다시 풀어달라고 지금 지방변호사협회에 요청을 한 건데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그건 뭐 문제 없이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말은 결국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로하러 찾아가겠다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고 싶지만 본인이 지금 면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실 그 홍준표 전 대표가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당대표에 물러났고 지방선거에 참패해서 물러났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변호사를 개업하는 이유가 다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이유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적으로 뭐랄까요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로하러 찾아가는 것이 목표다고 그렇게 밝히면서 행보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보수 세력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임계점에 다다라 있는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과연 그러면 전직 대표로서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인지는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좀 자중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업을 신청했는데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움직이는 건 아직까지는 정치적 행보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홍준표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그리고 이제 정계 은퇴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끝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반 면회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다시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명분이 약해 보입니다. 물론 뭐 변호사가 되면 일단 좀 이제 특별 면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럼 장시간 면회를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그렇지만 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그렇게 뭐 장시간 면회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보면 일단 이제 각 대표가 떠나고 사퇴하고 나서 바로 또 이렇게 변호사를 개업하는 게 사실 이미지상으로는 뭐 자기 또 살 길을 찾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이미지가 또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말 뭐 없어질 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나 혼자 그냥 살아겠다. 뭐 이런 또 이미지로도 비출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선거에 대한 책임을 좀 더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좀 더 자중하면서 이제 어떤 그 행보를 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또 변호사 개업을 하고 나는 혼자 살겠다. 이런 또 이미지를 준다라면 앞으로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번에 마지막 막말이라고 또 한번 하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당의 지금 상황, 글쎄요, 기초부터 다시 닦는 작업을 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또 노출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친박계 맏형이라고 부르는 서청원 의원, 8선의 최다선이죠. 지금 20대 국회. 자, 오늘 문제 탈당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서청원 지금 의원이 탈당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탈당은 이전에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탄핵 당시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서청원 의원 아닙니까? 아니 친박의 맏형의 격을 갖고 있고 친박 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탄핵이 되게 만든 그 원인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친이 친박의 대결 또는 친박이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의 지방선거 패배가 자유한국당의 패배가 결국 저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그때부터 잘못된 무너지는 그 보수의 무너짐을 계속 손 놓고 봤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분이 그 일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제 와서 뭐 탈당하는 것이 과연 무슨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버티다 이제 와서 탈당기를 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전에 태극기 집회 나가서 또 집회도 하고 거기 나가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결국 지방선거 참패라는 것이 왔는데 차라리 탄핵 당시에 그냥 물러나고 그냥 친박들이 완전히 청산이 됐다고 하면 지금의 이런 어려움까지 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청원 의원의 이번에 뭐 탈당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건 국민들의 분노의 하나의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쇼처럼 보여지는 행동이지 이게 진전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국민들 입장에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입장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병은 결코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라고 했다. 저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제가 당에 도움이 될 수 없기에 조용히 자리를 비켜드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진정성을 담았는지 우리 최 교수님 말씀처럼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총선 불출마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청원 의원 측에서는 이걸 사실상 21대 총선 불출마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실은 올해 75인데 또 이게 정계 은퇴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참 그렇게 국회의장을 많이 하고 싶어 하셨는데 결국 꿈을 못 이루고 일단은 뭐 이번에 탈당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서청원 전 대표가 일단 탈당한 것은 지난번에도 탈당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탈당한다는 그만큼 이번 선거 패배가 굉장히 심한 어떤 상처를 줬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관건은 그럴 겁니다. 결국 이제 서청원 의원의 탈당으로 해서 과연 친박들 핵심 세력이 연쇄 탈당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무소속으로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친박의 핵심 인사들이 이제 과연 그러면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다 봅니다. 어차피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대행을 맡고 있는데 이제 비상대책위가 들어오면 사실 그 비상대책위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일단 당에서 어떤 개파색이 짙고 또 선거 책임에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친박 인물 중에 의미 있는 인물이 있나요? 최경환 의원은 구속이 됐고요. 지난번 그렇죠. 8비 1억 수수 문제로 가지고 지금 이제 뭐 또 있나요? 중진들 뭐 일단 중진들 중에서는 이제 인물들이? 이제 몇 분들 아직까지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제 자진해서 탈당을 할 것인지 또 아니면 그냥 이제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강제로 사실은 뭐 출당이 될 것인지 이런 선택에 또 기로에 솔직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서청원 의원이 이제 노병은 사라질 뿐이다 이야기한 게 이제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먼저 좀 나간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김무성 의원이 일단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당에서 이제 중진 두 분인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4선급, 5선급 의원들 이분들이 과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아마 저는 상당히 압박을 받을 걸로 봅니다. 일단 탈당 내지 불출마한 뒤에 친박계가 외부에서 어떤 세를 구합한달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면 뭐 국민 지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뭐 일단 장외 세력하고 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뭐 대한애국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사실은 별도의 어떤 정치적 하기에는 지금 정치 상황 자체가 야당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서청원 의원의 입장문을 보면 어느 정도 자기 반성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패배와 관련해서 여러 진단과 처방이 나오고 있는데 보수 언론저 김용호 전 의장이 한국당이 갖고 있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언론에 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일견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개만 제가 소개된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한 죄, 권력의 사유화를 침묵한 죄, 그리고 개파 이익 챙기느라고 국민 전체 이익을 돌보지 않은 죄, 그리고 막말의 품격 없는 행동으로 국민을 짜증나게 한 죄, 희망과 비전을 등한시한 죄,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정치평론가든 아니면 여당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말과 품격 없는 행동도 문제고 그다음에 권력의 사유화도 문제고 그리고 예전 사람들이 올드보이들의 교환이라고 해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계속 올드보이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인물이 수혈이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놓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하나는 희망과 비전을 등한시한 죄도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계속 정부의 어떤 정책에 발목 잡기는 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희망을 보이지 못한 죄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보수마저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정말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단순히 그만 겉모습만 변하는 거 말고 정말 뼛속 깊이부터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지적하신 이런 7가지 제 항목들을 좀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지적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이거를 좀 네. 뒤집어서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했으니까 새로운 인물을 키우면 될 것 같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면 될 것 같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한국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이제 문제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러면 그 주체를 지금에 있는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할 것이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에 있는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와야 되는데 문제는 외부 인사 같은 경우도 정치를 전혀 모르는 분이 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이 한번 비대위원장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거의 실패를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반대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김종인 의원이 들어와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두 분의 차이점은 정치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점이죠. 즉 국회의원들의 생리를 알고 그 흐름을 알면 이게 뭔가 국민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김용호 의장에서 이제 새겨들을 부분이 뭐냐면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뭐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뭐 그렇고 하방운동이라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실제로 민중들과 또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다시 리더십을 확보하는 과정.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 민생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 중앙 정치에 앉아서 뭐 친방이니 비방이니 이거는 굉장히 귀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현장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대안을 만들어 오고 그 대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저는 리더십 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30대건 40대 의원이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젊은 사람이 좋고 거기서 만약에 새로운 초선도 좋고 초선이 대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어떤 밑에서부터 실제로 어떤 신뢰를 받아서 오는 지도자가 만약에 새로운 자유한국당을 살릴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지금의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거기서 다시 대표를 뽑고 이런다고 하면 이건 저는 똑같은 반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김용호 의장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민생으로 가라. 저는 이게 즉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민생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일단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좀 열심히 뛰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해묵은 개파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복당파죠. 박성중 의원의 스마트폰 메모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성원 이 초선 의원 모임 간사죠. 그리고 김성태 권한대행, 대표 권한대행의 얘기 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중앙당 해체 이렇게 그 말씀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모든 초선 의원 대부분이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기가 올 때마다 비대위를 또 구성하는데 이 비대위를 또 대충 구성해가지고 신용만 하고 바로 이제 또 전당대회로서 이렇게 대충 마무리해버리면은 또 국민들의 인식에 자유한국당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다. 이 위기를 틈타가지고 제가 당권을 또 손에 쥐겠다는 그런 의심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항상 국회의원들 스마트폰 조심해야 되죠. 이번에도 드러났는데 또 어휘가 좀 강한 어휘들이 좀 있어 보여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당파나 아니면 김성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친박계라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 일정 부분 정리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저 메모 자체가 초선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이는 모임에 참석한 그 의원의 스마트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회의 내용이 저런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걸 이제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하고 직접적인 연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친박으로 분류되거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이제 위기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반발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열심히 뛴 적밖에 없는데 자기 그럼 청산 대상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당내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드러나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변화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쇄신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 충분히 있다고 보거나 다만 메모 자체가 너무 과격하거나 아니면 좀 너무 뭐랄까 원색적인 비난들이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부딪히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이번 기회를 틈타서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는 쪽이 있어요. 그게 지금 사실 청산 대상이 된다고 얘기되는 분들인데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런 내용들이 하나로 합쳐지거나 아니면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실은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쳐다보게 되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쇄신을 위해서 좀 마음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로총이 이제 소집을 해놨는데 이게 내로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이제 앞으로 한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누가 전략가가 뭐 작성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하나의 꼼수를 보여준 거죠. 정말 이 틈을 타서 사실 복당파들이 뭔가 당의 권력을 잡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당내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국민들이 이번에 심판은 철저하게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불신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즉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를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어떤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빨리 비대위원장이 새로 영입이 돼서 예. 이분한테 일단 모든 걸 맡기고 예. 결국 처분을 기다려야 되죠. 김성태 권한대행이 40, 50대 외부 인사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어떤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글쎄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비대위원장이 어떤 뭐 젊은 사람이 오면 좋긴 할 텐데 문제는 과연 또 그런 인물이 있겠는가라는 것이고 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인물을 구하면 또 상대방이 뭐 부동의하는 또 그런 상황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 이걸 뭐 어떤 밀실에서 할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좀 공론화할 필요는 좀 있고 예. 또 양측에서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인물.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볼 땐 그래서 전직 국회의장들 중에서도 꽤 괜찮은 분들이 아, 계세요. 그래요? 뭐 예. 지금 김용호 김용호 의장이라든지 뭐 박관영 의장이라든지 정의화 의장이라든지 아무래도 뭐 그쪽 당 사정을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예, 계시니까 예. 그런 분들이 와서 정말 사심이 없는 분들이 와서 당을 좀 정비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뭐 다음 차례 넘어가야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뭔가 색깔이 뚜렷한 사람을 하면 뭔가 자기의 어떤 중심으로 당을 만들려고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하나만 얘기고 다른 저기 바른미래당으로 넘어갈게요. 사면 초과라 할까요? 이 당사 이전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당이 여러 탄핵 겪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에서 치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까지 치면서 의석수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을 중앙당을 해체 수준으로 줄이겠다 규모를. 현재 지금 여의도에 있는 당사가 월 임대료가 1억 원 정도 나간대요. 예. 근데 이 영등포로 옮기기로 했거든요. 영등포로 옮기면 2천만 원. 그러니까 거의 뭐 8천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당내 사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경비 절감 차원에서 당사 이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의원 수대로 이제 돈이 국고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번 참패를 계속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전 대표 있을 때부터 이게 논의가 됐었대요. 이번에 갑자기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 의석수가 감소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당사를 옮기는 방안이 예. 고려가 됐고 이번에 이제 7월 말로 끝나고 예. 8월부터는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는 당이 하나 바른미래당인데 1박 2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것도 야영장에서 했는데 일단은 이념 논쟁,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논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보 보수 공존하는 탈이념 민생정당이라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일단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반성문을 발표를 했는데 자 말로 이렇게 이제 자 우린 이렇게 가자. 가치를 이렇게 정립을 하자 했는데 이게 과연 구현이 될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되돌아표죠. 사실 뭐 바른미래당이 창당할 때부터도 이런 어떤 이념을 지향을 했지만 결국 구현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면 바른미래당이 좀 정체성을 뭔가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의 주축이 일단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지 않습니까? 그럼 두 분이 일단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아마 바른미래당이 어제 그 워크숍을 보면서 다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승민계 그쪽에서 온 분들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을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을 것이고 또 이쪽 같은 경우는 민평당의 움직임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당제 실험을 해봤지만 사실은 이게 대통령제 하에서의 다당제라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는가 솔직히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치사를 쭉 보면 우리가 다당제가 그렇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지역당일 때는 뭐 나름대로 조금 한두 번의 선거에 성공을 했지만 어차피 대통령제 하에서는
결국은 이제 양당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리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바른미래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에 관심권에 벗어난 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체성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물론 저렇게 오늘 하는 노력들은 있지만 실제로의 어떤 정계 개편의 움직임 속에서는 결국은 또 국회의원들 나름대로 자기 살 길 찾아가기 예.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의원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화학적 결합이 필요해서 단합대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장소가 야영장 아니었겠습니까? 네. 글쎄요. 아까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풀벌레 소리 들리고 새 소리 들리는 곳에서 얼마나 정말 진지하게 미래를 모색할 수 있었는지 아까 말한 대로 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나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아니하다 봐요. 장소 선택도 그렇고 뭐 무슨 캠핑 가듯이 가는 그런 모습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물론 뭐 본인들은 건물이 아니라 야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본인들이 뭔가 토론하는 것보다는 가서 매를 좀 맞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매를 맞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사실은 저 옛날에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선거 패배했을 때 그냥 가방 메고 전국을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탄광촌 가서 일하고 하면서 민심을 듣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쇼라는 걸 했지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래도 진정성이 있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예. 물론 국회의원들 하는 게 쇼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점점 진정성을 찾는 거거든요. 예, 예. 옛날에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도 다 모든 경로당을 전국의 경로당을 다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하면 국민도 그래도 좀 고개를 하는데 문제는 저렇게 1박 2일 글램핑이라고 하죠. 뭐 다 갖춰진 데 가서 그런 걸 하고서 반성문 하나 했다고 해서 자 선거 끝났으니까 반성 끝 이제 이런 것이라고는 국민들이 그렇게 저는 호응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안철수 전 후보 미국을 갔다가 아마 오늘 정도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있어요. 아직 뭐 들어왔다는 얘기는 없는데 안철수 후보의 낙선 현수막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당색과 당명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낙선 그 사례를 하잖아요. 그 그렇죠. 유권자분들에게 네. 고맙다는 뜻을 표시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준석 후보가 사실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준석 후보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 낙선됐는데 이제 현수막을 걸은 현수막 내용에 전혀 당 색깔도 없고 당의 이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과연 이게 바른미래당의 후보로서 열심히 뛴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사실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정말 바른미래당의 어떤 창당을 했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또 바른미래당의 뭐 절대적인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바른미래당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야, 이 장수가 우리 군대의 장수가 저 정도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이런 실망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예. 국민들이 볼 때도 그럼 안철수는 대체 무슨 당으로 나왔나 자기 이름으로 그냥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예. 뭐 이유를 잘 뭐 명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왜 저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또 당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 당을 떠나려고 하나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저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물론 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 저렇게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여러 가지 설화를 낳거나 아니면 해석을 분분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예. 그냥 당 색깔이나 아니면 당명을 쓰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그런 있겠습니다. 지적을 했던 이준석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정계 은퇴를 해서는 안 되고 더 큰 정치를 좀 해야 한다. 바른정당이 작지만 경쟁력 있는 대권 주자 후보가 네. 2명이나 있다. 유승민 그렇죠. 전 공동대표하고 안철수 후보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적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그동안 몇 차례 이제 실패가 있었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결국 제가 볼 때는 정치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내 옆에 함께 하느냐가 정치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는 계속 그 사람들을 떨쳐내는 그런 행동을 보여왔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같이 했던 분들이 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적대적이 되고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바른미래당에 있는 의원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원들이 왜 있겠습니까? 결국 지금 그런 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 유심히 지켜봤는데 저 잠바를 한 번도 입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즉 다들 당원들이 3번 하고 잠바를 하늘색 잠바를 입고 다니는데 본인은 안 입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당에 대한 소속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장수가 적진에 전부 다 지금 다 패퇴해서 있는 상황에서 그걸 좀 위로하고 다시 어깨를 두드리고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장수가
딸 지금 박사학위 받으러 간다고 해서 가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지금 재산을 투자해서 시간 해서 전부 다 선거운동에 나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고 누구하고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예. 안철수 후보가 정말 안타까운 게 왜 지금까지 실패하는 속에서 왜 실패 핵심적 사항 저는 바로 저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여당 얘기 잠깐 할까요? 집권 여당 민주당 글쎄요, 승자의 저주를 경계하는 모습 또 표정 관리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조심 가는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8월 25일 날 있죠. 오늘 전대준비위원장도 꾸려졌고요. 그리고 대표와 최고위원 분리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룰의 전쟁은 이제 점점 갖춰져 가는데 과연 당 대표를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당대표 역할을 두고도 이야기 있고요. 청와대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친문 그룹의 어떤 교통 정리도 필요하다.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20여 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후보들이 풍성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누구를 뽑을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개파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친문 진영이 유리한 진영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당청 간의 어떤 관계 설정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또 청와대에서 어느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냐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지 안 그럴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머지 이제 후반기 뭐 21대 총선의 후보자들, 그러니까 공천권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청 조화 관리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당이 주도해서 가기는 약간 지금은 왜냐면요 이런 거죠.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가장 큰 동인이 뭐냐? 민주당이 잘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과 지지가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당청 간의 관계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친문 쪽이 갈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교통정리가 필요하고 룰을 그럼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유리한 쪽으로 룰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유리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친문 진영의 관리형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글쎄요. 국정 운영에 우위를 점했는데 130석의 여당의 당대표, 강한 당대표를 가 나올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그 부분이 뭐 가장 국민들이 좀 관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원님? 이게 사실은 이제 22개월, 즉 내년 다음 2020년 4월 15일 총선까지 22개월 남았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이 이제 뭔가 이 개혁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당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차기 주자 경쟁을 벌이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당 대표의 이제 규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자격은 일단 차기 주자가 아니어야 된다. 일단 관리형이어야 된다. 몇 명이 빠져나가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둘째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친문이어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조합이 돼야 되고 또 셋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건 조금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조금의 말이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본다면 당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조치를 당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당내에서 어떤 주자 관리들, 즉 차기 주자 관리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왜냐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서서히 이제 차기 주자들이 활동하게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어떤 청와대의 어떤 이 힘 자체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당 입장에서는 뭔가 튀는 발언들이 많이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당 대표가 뭔가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 주자가 만약에 등장한다고 하면 권력이 급격히 글로 쏠리겠죠.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공정한 관리자이면서도 뭔가 당을 장악할 수 있는 힘 예. 이걸 가진 아마 후보가 저는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8월에 여당의 전당대회가 있고요. 또 선거 이후에 개각설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죠.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잠시 뭐 귀국을 했습니다. 예. 지난 1월달에 출판 기념회차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백의종군 뭐 이야기도 하고요. 절대 뭐 정치에 좀 기웃거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또 항상 들어오다 보면 예. 저희들이 뭐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또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양정철 전 비서관이 다시 이제 무슨 전면에 나오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도 의심의 눈초로 좀 쳐다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양정철 전 비서관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전면에 나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재인 정부한테 저는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본인도 그걸 잘 알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지금 들어온 게 뭐 여러 가지 요양 때문에 들어왔다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였든 간에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것이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하는 의지라고도 보여지고 그래서 예. 본인이 나서는 순간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조심할 거라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장 양정철 전 비서관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아니면 무슨 자리를 줘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그동안 그래도 잘 유지해온 게 어떤 면에서 권력의 쏠림 현상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한 것이 이제 된 것이라 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가져갈 겁니다. 예. 누구 하나에 힘을 실리게 되면 권력에 힘이 실리게 되고 2인자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양정철 비서관이 이제 들어와서 만약 청와대 들어가게 된다면 급속히 모든 언론과 모든 힘 자체가 너무 급속히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죠.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라 봐요. 알겠습니다. 어쩌면서 본다면 이제 양정철 비서관은 이제 본인이 다음 총선에 나와서 심판받는, 저는 선택받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